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스폰서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폰서십의 의미와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주요 스폰서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셔츠 스폰서십이 등장해서 정착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십이 발전하게 된 요인, 또 스폰서십의 효과에 대한 주장, 주요 고려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스폰서십의 의미입니다. 스포츠 스폰서십은 한마디로 스폰서와 스폰시 간의 거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기업들은 스포츠 리그나 팀 또는 기구 등에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상업활동, 즉 광고활동을 합니다. 스폰시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를 주최하는 리그나 기구, 팀으로 스폰서로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현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받고 마케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스폰서는 스포츠 경기를 활용하기 위한 구매자라면 스폰시는 스포츠 경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판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등 스폰서와 구단 등 스폰시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이득이 되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스폰서십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발전 과정입니다. 최초의 스포츠 스폰서십은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광고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또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코카콜라사가 미국 선수들에게 코카콜라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스포츠 스폰서십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코카콜라, 질레트, 세이코 등 6개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1984년에 LA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스폰서십을 잘 활용해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1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IOC에서 TOP, 더 올림픽 파트너를 도입하면서 본격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스폰서십은 기업들이 유명한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의 스폰서로 참여했다는 자부심이나 명예 등을 중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박애주의에 의한 스폰서십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스포츠 리그나 구단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나 물품을 제공하고 유니폼이나 펜스 등의 자사의 제품이나 기업의 이름을 광고할 권리를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로고나 브랜드를 노출하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주요 스폰서들입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스폰서십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유럽의 주요 프로축구 구단들이 활용하는 스폰서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셔츠 스폰서십, 킷 스폰서십, 그 다음에 커머셜 스폰서십, 커머셜 파트너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칭권 등이 있습니다. 첫째, 셔츠 스폰서십입니다. 이 셔츠 스폰서십을 메인 스폰서라고도 합니다. 셔츠 스폰서는 스폰서로 참여하는 기업의 브랜드나 로고를 선수들이 입는 경기복에 크게 새기는 겁니다. 유럽의 주요 프로축구 선수들이 가슴에 기업이나 브랜드 로고가 그려져 있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면서 TV 등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셔츠 스폰서십 또는 저지 스폰서십이 도입되는 데는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셔츠 스폰서십을 최초로 도입한 축구구단은 1950년대 우루과이 프로축구 리그의 페냐놀 팀이었다고 합니다. 1891년에 창단된 페냐놀은 우루과이 일부 리그에서 51번이나 우승한 명문팀입니다. 또 1960년대에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등의 축구팀들이 셔츠 스폰서를 도입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1973년에 독일의 한 주류 회사가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우트 브라운슈바이크 클럽과
10만 마르크의 스폰서십을 체결했으나 논란이 되자 독일 축구협회에서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1976년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7부 리그의 게더링 타운이라는 클럽이 게더링 타이어사와 스폰서십을 맺고 게더링 타이어의 로고가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게더링 타운 클럽에서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부당하게 처신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볼트 원더러스, 더비 카운터 등을 스폰서십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는 유럽 국가의 일부 축구 클럽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77-78 시즌부터 승인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셔츠 스폰서를 도입한 프로축구팀은 리버풀이었다고 합니다. 리버풀은 1979년에 일본의 가전기업인 히다치와 10만 파운드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BBC나 ITV 등 방송사들이 스폰서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셔츠를 입는 경기는 중계방송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TV 중계방송이 있는 경기에는 히다치 로고가 새겨진 셔츠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1983년에 TV 중계방송에서도 셔츠 스폰서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선수들은 기업이나 제품의 로고가 있는 경기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990년대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프로축구팀들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기업의 셔츠 스폰서십을 도입하지 않았죠. 대신 비영리 단체인 유니세프의 로고로 달고 경기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2013-14 시즌부터 카타르 항공사의 로고를 셔츠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유럽 대부분의 프로축구팀들이 셔츠 스폰서를 판매합니다. 최근에 영국 EPL의 20개 클럽의 셔츠 스폰서로는 갬블링 기업이 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험사와 은행이 4개, 자동차와 항공사, IT, 통신사 등이 각각 2개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킷 스폰서십입니다. 프로구단이 유니폼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기업의 스폰서입니다. 이 킷 스폰서십은 보통 셔츠 스폰서보다 계약 기간이 길고 계약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됩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EPL의 빅5 클럽의 킷 스폰서십 계약 규모가 셔츠 스폰서십보다 더 컸다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토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프로스펙스가 2022년부터 FC 서울, LG 트윈스, LG 세이커스, GS 칼텍스 등 LG와 GS가 운영하는 모든 프로 구단의 유니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깃 스폰서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커머셜 스폰서입니다. 보통 경기장 안의 광고 보도나 선수가 TV 방송사와 인터뷰할 때 그 뒤에 배경막에 나오는 로고 노출권이나 또 홈페이지 로고 사용권 등입니다. 네 번째는 경기장 명칭권입니다. 경기장에 대한 명칭권 판매는 경기장을 이용한 스폰서십의 일종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초대형 경기장의 명칭권은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명칭권을 구입한 기업의 이름이 경기 중계방송 중에 많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커다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명칭권은 장기간 독점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에 유리합니다. 또 기업이 경기장 명칭권을 구입하면 해당 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좋은 감정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장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 경기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인기가 높을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초의 명칭권은 1973년에 NFL이 버플로 빌스 경기장을 리치 프로덕스사라는 식품회사에 경기장 이름을 25년간 사용할 권리를 빌려주고 $1,500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2004년에
미국에서는 야구, 축구 경기장은 절반 이상이, 농구,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4분의 3 이상이 명칭권을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일부 경기장도 명칭권을 판매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 EPL 맨시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 바르셀로나 FC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칭권을 활용한 구단들이 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수원 KT 위즈파크, 또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 인천 SSG 랜더스 필드, 창원 NC파크, 페퍼 스타디움 등입니다. 하지만 북미와 유럽과는 달리 대부분 모기업들이 명칭권을 구입했습니다. 한편 스포츠 스폰서십은 프로스포츠 팀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의 전체 수입 중에서 스폰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스페인의 라리가가 31%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세리에A가 30%, 독일 분데스리가가 27.5%, EPL이 27%로 나타났습니다. 또 딜로이트에 의하면 북미의 메이저리그들의 스폰서 수입은 리그 전체 수입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스폰서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요인입니다.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면 목표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스폰서십은 제품에 적합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TV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더 수월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유명한 프로스포츠 팀의 스폰서로 참여할 경우 국가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 또 정치나 역사, 지리적 장애 등을 극복하고 원하는 시장에 진출하는 데 용이하다고 인식됩니다. 둘째, 해외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반을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프로스포츠 경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도 스폰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기업이나 브랜드 노출을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나 보험 또는 금융, 정보통신 기업들이 스포츠 의류나 용품 기업들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EPL의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갬블링, 보험, 은행, 자동차, 항공사, IT기업, 통신기업 등 다양합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스폰서로 참여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유명한 프로스포츠 팀의 스폰서로 참여하게 되면 이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기업이나 브랜드로 이전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프로팀의 스폰서로 참가한 기업들이 팬들과 감정적 동질감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들이 특정 팀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고 커다란 동질감을 지니고 있으면 팀과 스폰서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도 커다란 동질감을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팀의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들은 전 세계 많은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이 관중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면 이들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수월성, 우수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경기력이 뛰어나고 인기가 높은 유명한 프로팀의 스폰서로 참여할 경우 기업이나 제품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팀의 스폰서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도 이와 유사하게 질이 우수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명한 프로스포츠 팀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스폰서십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스폰서십의 효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각종 효과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스폰서 활동이 경제적으로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폰서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투자한 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즉, 스폰서십에 투자한 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합리적인 스폰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활동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은 한때 전통 경제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스폰서 활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라는 의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기업의 스폰서 활동은 근본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 아닌가를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유명하고 인기가 높은 프로팀의 스폰서로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이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들이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미로 스폰서 활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기업이 스폰서 활동을 위해 투자한 데 따른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기업의 스폰서 활동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TV 스크린의 가시성과 방송 노출 빈도 등을 활용합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TV 등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이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부 스폰서 기업들은 스폰서 활동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제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이미지나 인식 등이 스포츠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폰서 기업이나 제품이 TV 등에 자주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TV 노출 빈도나 방송 시간이나 TV 노출 빈도나 방송 시간이나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스폰서 활동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이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스폰서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됩니다. 하지만 스폰서십은 기업이나 제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스폰서십의 성과를 단순히 매출액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기업이 스포츠 스폰서로 꾸준히 참가하면 기업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마음속에 서서히 인지시킨다는 겁니다. 당장은 매출 증대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넷째, 많은 관중들이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커머셜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기업의 스폰서 활동은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1976년부터
41년간 IOC 스폰서로 참여해온 맥도날드는 2017년에 공식 스폰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올림픽의 마케팅 효과가 예전같이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 간 구전, 즉 입소문에 의한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고려사항들입니다. 스폰서 기업이 아무리 유명한 프로스포츠 팀의 스폰서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저절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활동을 하려는 기업들은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스폰서 기업과 팀 간의 적합성입니다. 스폰서십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스폰서 기업의 브랜드와 프로스포츠 팀 간의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 종목이나 팀의 특성과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가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격렬하고 공격성이 강하고 충성도 높은 팬들이 많이 있는 프로팀에는 남성 중심의 강력한 이미지를 지닌 제품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또 여성 관중들이 많이 있는 경기장에는 여성 중심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닌 브랜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프로스포츠 팀과 스폰서 기업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닐 때 스폰서십의 효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궁합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스폰서로 참여하는 기업이나 브랜드 수가 적당해야 합니다. 스폰서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스폰서십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이나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특정의 브랜드가 관중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리그나 팀은 스폰서로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많으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들은 이미지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이나 브랜드가 적으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로 참여할 경우 참여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스폰서로 참여하려는 경기가 TV 등으로 얼마나 중계 방송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스폰서로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반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스폰서 기업들이 지원으로 스포츠팀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스폰서 기업들이 상업활동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스폰서 기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박애주의에 근거한 스폰서십은 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스포츠 경기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스폰서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순수한 의미의 스포츠 정신이나 교육 기능을 강조하고 상업화에 관심이 적다면 상업적 목적의 스폰서 활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폰서 기업들의 이미지나 브랜드는 제고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의 스폰서 활동에 대해서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소비자들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폰서십을 잘 이해하는 국가나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국가들도 있습니다. 스폰서십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해외 프로스포츠 구단이 스폰서로 참여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스폰서십을 통한 이미지 전달이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기업과 동일한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스폰서십을 통해 전달된 긍정적인 이미지가 남미나 중동 국가에서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종교나 풍습, 역사적 배경, 금기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스폰서십의 의미와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주요 스폰서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셔츠 스폰서십이 정착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십에 대한 관심과 발전 요인, 또 효과에 대한 주장, 주요 고려사항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 중계방송권 시장과 방송 프로그램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